빨치산이 되다. 3월인데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이었다. 그녀는 눈보라를 헤치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야속하게 바람조차 차가운 북서풍이었다. 먼 산봉우리마다 아직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유엔의 결정에 항의하는 봉화불이 시들지 않고 3천만 민중의 가슴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저기 어디에 남편도 있을까? 오랫동안 보지 못한 남편의 얼굴이 봉화불 속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시부모는 어디서 눈칫밥을 먹으며 신세를 지고 있는지, 지난달 서북 청년단에게 쫓겨난 이후로 가족들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에 잠겨있는 자기 집을 향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랫배에 통증이 왔다. 외갓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여기저기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신세를 지던 그녀는 당과 선이다. 아직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구제회라는 조직원의 집에서 지내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정치 교양 학습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그녀는 아침부터 산기를 느끼고 어두워지자 집을 찾아온 것이다. 남의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으니 경찰이 지키고 있건 말건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봉화불을 바라보며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살인문 한쪽이 서북 청년단의 발길에 채여 떨어졌던 그날 그대로 눈보라에 열렸다 닫혔다 하며 삐걱거리고 있었다. 살인문을 열어젖히고 간신히 툇마루를 오른 그녀는 눈 쌓인 툇마루에 그대로 몸을 눕혔다. 계속 진통이 왔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설설 기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을 더듬어 호롱불을 켜자 희미한 불빛에 그녀의 파리한 얼굴이 확 살아났다. 그녀는 한 달 내내 쌓인 먼지구덩이 위에 이불을 깔고 지친 몸을 뉘었다. 미칠 듯이 배가 아픈데도 자꾸 잠이 쏟아졌다. 요 며칠간 간간히 오는 진통 때문에 거의 잠들지 못한 터였다. 얘야 아가 눈을 떴더니 꿈결처럼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동네 어느 집엔가 숨어 있다가 불빛을 보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몸을 뒤틀었다. 입술에 핏물이 배기 시작했다. 눈보라에 문풍지가 무섭게 울어댔다. 예, 아가, 정신 차려라. 눈 감으면 너 이대로 죽는다. 아가, 한 번만 더 힘을 주거라. 어느새 뿌옇게 문풍지에 빛이 스며들었다. 아침이 올 무렵에야 가녀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고추다. 오이를 삼키는 듯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어쩔 거나 미역국 한 사발도 못 먹게 생겼으니 최씨 집안 종부가 이게 웬 말이냐. 시어머니가 아이의 탯줄을 잘라냈다. 최씨 집안 종손이었다. 잠시 후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당장 나가시오. 누구 허락받고 이 집에 다시 들어왔소. 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눈바람이 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산독으로 코가 파묻히도록 퉁퉁 부은 그녀는 찬 구들방에서 행여 아이가 얼까 갓난애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보다시피 애가 이 지경이요. 몸이나 좀 풀리거든 제발로 걸어 나갈 것인께 며칠만 좀 봐주시오. 늙은이가 뭔 사설이 이렇게 길어. 끄집어내기 전에 빨리 나가쇼. 시어머니는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당신도 처자식이 있을 것 아니요. 이 추운 날에 산모가 저 몸을 해갖고 어디를 가겠소.
이 은혜 평생 안 잊을 테니 제발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최규복이 집에 들리면 경찰에 알리라고 그랬잖소. 집에 안 들렀다 안 들렀다 하더니만 애를 어떻게 뵀소? 딴 서방 받는가? 그녀가 번쩍 눈을 떴다. 화르르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다. 아이고 저년 눈구녕 좀 보소. 서방 따라 완전히 빨갱이가 다 됐구만. 얘들아 긴 말 필요 없다. 정 안 나가면 방구들을 파버려. 우르르 방으로 몰려들어온 경찰들이 곡괭이로 방구들을 내리쳤다. 100년 묵은 방구들이 곡괭이에 부딪혀 불꽃을 튀기며 부서졌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이 개같은 놈들, 짐승이라도 이러진 않겠다 이놈들아. 시어머니가 바락바락 악을 쓰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지리산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여전히 눈보라가 흩날렸다. 비척거리며 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눈보라에 가린 산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산은 아무도 오를 수 없을 것처럼 멀고 높았다. 여보, 절대로 잡히지 말고 싸우세요.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질 수는 없어요. 그녀와 시어머니는 목욕도 못 시킨 핏덩어리를 안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녀의 작은 아버지 집을 찾아 나섰다. 친척들도 다 좌익이라면 몸을 사리지만 할머니도 있고 어지간히 사람 좋은 작은 어머니여서 며칠 정도는 마음 편히 있을 것 같았다. 얼마간 시어머니와 작은 집에 머물던 그녀는 그 부근에 방 한 칸을 빌렸다. 경찰의 눈이 두려워 몸을 푼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손녀딸을 내보내야 하는 할머니는 갓난아이까지 딸린 그녀가 안쓰러워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었다. 50 단선 반대 투쟁 때 곳곳에서 좌익들이 반동 숙청이라 해서 친일파 노릇을 하다 지금은 한민당에 가입해 좌익 탄압에 앞장서는 몇몇 사람을 처단한 다음부터는 날마다 경찰이 찾아와 못살게 굴었다. 시어머니는 당분간 남원 친정집에 가 있기로 했고 당시 그녀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들쳐업고 숨어다니며 당의 지시에 따라 여기저기 연락원 노릇을 하고 다녔다. 남편은 어디에 가 있는지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다. 10월이 왔다. 평소 같으면 마지막 가을 거지로 한창 바빴으련만 봄부터 쫓겨나 떠돌아다녔으니 그해 농사는 아예 종친 셈이었다. 그녀야 이미 남편과 같은 길로 나섰으니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이 식량 하나 없이 어떻게 또 한 해를 넘길지 걱정이었다. 들판 어디나 마지막 햇살을 빨아들여 여물어가는 벼들이 황금빛으로 넘실거렸다. 23일 그날도 드러나지 않는 조직원의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는 여수 14연대가 여수와 순천에 이어 구례까지 해방시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단걸음에 자기 마을로 돌아왔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한낮에 신장로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햇살을 본 아이도 눈이 부신지 등 깊숙이 고개를 묻고 칭얼거렸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이 잔칫날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가까운 곳에 피해 있던 시어른들도 근 8달 만에 집에 돌아와 묵은 먼지를 털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좌익들도 모두 나와 인민위원회를 만든다, 사람을 뽑는다 난리였다. 그러나 남편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지 나타나지 않았다. 곧 군당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면여맹위원장으로서 해방기 기간을 이용하여 마을의 부녀 조직을 확대, 강화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연락원 일이었으니 조직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리가 없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국립 끝에 그녀는 그동안 자익활동을 좋게 이야기하거나 동정하던 사람, 마을 아낙네를 찾아다니며 조직원으로 포섭할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사람들을 꼽아보았다. 그러나 실행에 옮길 틈도 없이 27일 아침 토벌대가 돌아온다는 긴급 정보가 들어왔다. 면당 기관 사람들과 좌익에 협조했던 사람들 모두 허둥지둥 빈 몸으로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아이가 딸려 제일 행동이 늦었던 그녀가 뒷산에 올랐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업은 채 길도 모르는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혼자서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시커먼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리고 온 동네가 뒤덮였다. 여기저기서 숨 넘어가는 비명소리가 황급빛 들녘으로 울려 퍼졌다. 산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기에 질식할 지경이었다. 곡식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루 종일 마을은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도 거센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을 실은 채 온종일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 밤이 되어 토볼대가 물러간 뒤 마을로 내려갔더니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렸다. 좌익들의 집과 재산은 모조리 불태워지고 잿더미만 남아있었다. 경찰들은 매일 낮마다 들이닥쳐 한바탕 마을을 뒤흔들고 돌아가곤 했다. 낮이면 그녀는 동네 뒷산에 숨어 있다가 어둠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사흘째 되는 날 토벌대가 나갔는지 동네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마을로 숨어들었다. 요 며칠 숨어 지낸 변영감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골목에서 토벌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엉겹결에 볏짚으로 된 두엄더미 안으로 몸을 숨겼다. 토벌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를 본 것일까? 그녀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토벌대는 여기저기를 대검으로 쑤셔대며 어서 나오라 하고 소리쳤다. 두엄더미 속으로 대검이 쑥 소리 없이 파고들었다. 허리 근처로, 머리 위로, 귓가로 토벌대는 마구잡이로 대검을 쑤셔댔다. 심장이 오그라들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토벌대는 사라졌다. 그녀를 본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토벌대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참 만에야 그녀는 엉금엉금 두엄더미를 헤치며 나왔다. 위험하다고 붙잡는 집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길에도 벌판에도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그녀는 큰 길을 피해 논두렁을 타고 개울을 따라 조심스럽게 부락을 빠져나갔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서너 시간 만에야 지천리 외갓집에 도착한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놀란 얼굴을 보는 순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것이다. 외갓집에서 사흘을 묵고 난 그녀는 먼동이 트기도 전에 붙잡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손길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만약에 거기 있다 잡히면 외갓집까지 쑥대밭이 될 판이었다. 동구밭까지 따라 나와 나가면 죽는데 어디로 갈 거냐며 눈물 짓던 외할아버지는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팡이에 기대 서서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눈길을 느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외갓집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 혹 살아날 수 있을지 몰랐다. 설사 잡힌다 해도 그녀 그때까지는 따뜻한 밥 먹고 편히 있을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숨어서 살 수는 없었다. 단지 목숨만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삶이 아닌 것 같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녀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샅샅이 뒤지며 선을 찾아 헤맸다. 사나흘간 굶기도 했다. 아이는 아무리 빨아도 한 모금 나오지 않는 젖을 악착같이 빨아대다가 마침내 기진맥진에 울음을 터뜨렸다. 혹 선을 댈 수 있을까 해서 진압군이 주둔한 마을에도 숨어들었지만 좀처럼 선이 닿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온당리로 숨어들어갔다. 지난번 도망쳐 나온 변영감 집에 가면 혹 선이 닿을지도 몰랐다. 변영감은 조직원이지만 아직 노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동네의 불빛이 다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변영감 집 뒷문을 두드렸다. 벌컥 문이 열리더니 변센댁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자네가 안 죽고 살아있었는가? 한 달여 만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자 일시에 긴장이 풀렸다. 배가 고팠다. 염치도 없이 쪼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불이 나게 나간 변센댁이 상을 차려왔다. 보잘것없는 찬 보리밥 한 덩이였지만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아나 내려놓소. 내가 볼라네. 그제야 등에 업은 아이를 내려놓았다. 하도 애를 업고 다녀서 등창난 곳이 쓰려왔다. 변영감은 어디 가셨소? 요새 집에 계속 안 들어왔네. 아무나 잡아가는 세상이니 멀쩡한 남정네가 집에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게. 오늘 하룻밤이야 무슨 일 있겠는가? 변센댁의 말을 귓전으로 들으면서 벽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던 그녀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소스라쳐 잠이 깼다. 변영감이었다. 아이고 관산댁 어디 갔다 인제 오셨소. 얼마나 찾았는디. 얼른 일어나시오. 당장 산으로 갑시다. 관산댁 찾아오라고 난리요. 그녀는 아이를 추슬러 업고 변영감을 따라 나섰다. 피곤하고 어두운 산길이었지만 혼자 산길을 헤맬 때와는 기분이 달랐다. 돌아가신 어머니라도 만난 기분이었다. 새벽녘에야 천은사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광희면당 사람들을 만났다. 낯선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몇 날 며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수염도 깎지 못해 산적 같은 사내들이 아이를 받아안고 그녀를 빗으로 안내했다. 바닥에 깔린 돌이 아직 온기를 머금고 따뜻했다. 한쪽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집에서는 부엌 한번 들어가 보지 않았을 남자들이 제법 익숙한 솜씨였다.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괜스레 그녀 주위를 기웃거리며 슬쩍 밥 한 수저를 덜어주곤 했다. 많이 드시시오. 씩 웃으며 밥을 덜어주고 가는 그들을 보며 그녀는 목이 메었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그들은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잠시 후 아침 안개가 환하게 거쳐가는 산 위로 토벌대가 새까맣게 올라왔다. 사람들은 모두 산비탈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다. 행여 발을 놀리다 나뭇가지가 흔들거릴까 가슴을 졸였다. 날마다 그런 대피 생활이 계속됐다. 아이 때문에 문제였다. 토벌대가 새까맣게 산을 덮고 이 잡듯 뒤지는 판에
철없는 아이는 울고 웃고 까르륵거렸다.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당체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칫 긴장을 풀었다가는 면당 조직 전체가 박살날 판이었다. 어디 친척집에 아이를 맡겨볼 심산으로 여순 사건 이후 부락마다 설치된 보초막을 피해 간신히 친척집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야 사람이 나오더니 그녀를 보고는 자지러지게 놀랐다. 누구를 죽이려고 여기를 왔는가? 말을 꺼내볼 틈도 없이 대문이 닫혔다. 시어머니가 있는 남원까지 갈 수도 없고 다른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생사도 모르니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남 모르는 집 앞에 아이를 버릴 수도 없어서 그녀는 아이를 업은 채 돌아오고 말았다. 다 같이 머리를 짜낸 끝에 다른 조직원들과 별도로 대피하기로 했다. 그러면 설령 아이 때문에 들키더라도 최소한 다른 동지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것이었다.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비트였는데 빗물이 스며드는 것인지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소변을 보러 갈 수도 대변을 보러 갈 수도 없었다. 해가 저물어 토벌대가 내려갈 때까지는 아침에 앉아있는 그대로 버텨야 했다.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은 참는다고 해도 한겨울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앉아 있자니 춥기도 하려니와 장이 상했는지 점점 설사가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피똥이 나왔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참고 견디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다.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사람이란 또 어디에나 길들여지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차츰 산생활과 조직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누구도 그녀에게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고 그녀 또한 묻지 않았다.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혹시 들었는지, 아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어디선가 열심히 싸우고 있으려니 생각하면 그녀 또한 힘이 솟았다. 아마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을 웃기고 있을 게 분명했다. 서로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을 테지. 지금 내가 밟고 선 이 지리산의 어느 자락을 그이도 밟고 서 있을 테지. 그녀는 간혹 따스한 눈으로 넓디 넓은 지리산 자락을 바라볼 뿐이었다. 토벌대의 공격은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광의 면당은 천은사골, 화엄사골, 문숫골 등 주로 노고당 근처를 넘나들며 토벌대의 끈질긴 공격을 피해 다녔다. 토벌대가 머물다 간 밤에는 각 마을로 내려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밀 조직을 만들고 보급 투쟁을 하는 등 당 정비 강화 사업에 주력했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여전히 광의 면당은 새벽같이 아침을 먹고 화엄사골 능선에서 약 200m 정도 올라간 중턱에서 대피 중이었다. 그때 능선 아래쪽에서 중년 여인네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춘산아, 춘산아. 간장을 앨 듯한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춘산아, 애미가 왔다. 나오니라. 나오면 살려준단다. 춘산아,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춘산아. 기진맥진한 목소리는 차츰 면당이 대피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춘산동무, 자네 부르는 소리 아니야? 누군가 박춘산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고개를 수그리고 있던 박춘산은 잠시 후 말도 없이 소리나는 쪽으로 마구 달려가더니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을 데리고 돌아왔다. 혹 토벌 때의 작전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면당에서는 즉시
능선을 하나 넘어 문수골로 대피했다. 허겁지겁 그들을 쫓아온 박준산의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살다가 경찰들이 아들을 찾아오라고 하도 성화를 대서 얘까지 왔는데 다시는 그 끔찍한 곳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죽어도 안 내려갈란다. 그놈의 토벌대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우리도 여기서 너랑 살란다. 박준산도 다른 누구도 말이 없었다. 두 동생들도 박준산을 붙들고 눈물로 애원했다. 고통스럽게 앉아있던 박준산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실은 어제도 보급투쟁 나갔다가 여동생을 만났소. 나도 오빠 따라 갈란다고 지발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붙잡는 걸 혹시 경찰 공작이 아닌가 싶어 뿌리치고 돌아섰는디 발이 안 떨어집디다. 다른 사람들의 가족이라고 별다를까. 이미 토벌대의 손에 부모가 처형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의 가족도 모두 거지만큼도 대접해주지 않는 수용소에 들어가 있거나 생이별을 한 채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유랑민처럼 떠돌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산생활보다는 밖에 있는 것이 편할 텐데 오죽하면 나이든 양반이 여기서 살겠노라고 억지를 쓰겠는가. 좌익 가족은 개보다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박춘산의 어머니를 쫓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막내 박병주의 나이가 15이었다. 잘 익은 밤송이처럼 단단하고 야무지던 병주는 나중에 남부군 사령관 박종하의 연락병으로 지냈는데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고 박춘산도 그의 어머니도 누이 정숙도 백운산과 지리산에서 토벌대의 총탄에 쓰러져 한많은 눈을 감아야 했다. 무덤 하나 없이 온 식구가 남녘의 산에 뿔뿔이 흩어져 한 줌의 흙으로 썩어간 것이다. 적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한 장을 죽음으로 물들이며 사건 많았던 48년의 겨울도 차츰 저물어갔다. 처음 산에서 겨울을 맞는 사람들도 온몸으로 추위와 부딪히며 아슬아슬 겨울을 넘기고 있었다. 이현상과의 첫 대면. 그녀가 살아온 22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지럽던 48년도 어느덧 저물어갔다. 48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군당과의 연락을 맡고 있던 변영감이 군당으로 소환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불렀다. 그녀의 이름도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변영감을 따라 길을 나서자마자 난데없는 겨울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한여름 소나기처럼 굵은 빗발이었다. 비에다 안개까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어두웠다. 뒷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흰 천을 꺼내 배낭 뒤에 매달았지만 그래도 앞사람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간신히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길매제 문수골에서 피아골 사이의 능선에 도착했다. 도저히 안 되겠소. 여기서 밤을 보내고 내일 새벽에 길이 보이면 출발합시다. 자기 코앞도 분간할 수가 없어 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들 주저앉았다. 물이 철벅한 땅바닥이지만 앉고 보니 훨씬 편했다. 남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나무를 구해왔다. 변영감은 그 어둠 속에서도 용케, 비사리, 아구사리, 꽃대나무 같은 것들만 구해왔다. 비에 젖어도 잘 타는 나무들이었다. 비사리로 먼저 곡갈 모양으로 세워서 불을 붙이는 것을 놓은 뒤 큰 통나무로 모닥불을 피웠다. 축축하게 젖은 나무인데도 잘 탔다.
옴싹 물에 젖은 나무로 불을 붙이다니 신기했다. 이런 빛 속에 모닥불을 피우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산생활은 뭐든지 그랬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가만히 빛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모닥불을 지펴놓고는 잠자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며 밤새 오락회가 벌어졌다.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 나무를 구해오기였다. 누구나 이 추위와 어둠 속에서 불가를 떠나 나무를 구하러 가고 싶을 리 없어서 열심히 노래들을 불러젖혔다.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쳤는지 낯이 익은 조용식이라는 사람은 노래 대신 갖가지 짐승 소리를 흉내냈는데 어찌나 똑같은지 빗소리가 묻힐 만큼 폭소가 터져나왔다. 추위에 달달 떠는 아이를 모닥불 쪽으로 바싹 당겨 안고 있던 그녀도 눈물을 찔끔거릴 정도로 웃어댔다. 음매 어미소를 찾는 때 아닌 송아지 울음소리가 한겨울에 퍼붓는 비를 뚫고 멀리 퍼져나갔다. 다들 웃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녀 옆에 앉아있던 변영감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얼른 변영감을 붙들었다. 영감님 뭐 하시게요? 젊은 사람들이 구해오게 놔두고 노래 한 곡 부르세요. 노래 부르고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노래는 무슨, 나는 노래 못해. 다들 붙잡아도 막무가내였다. 노래 안 불러도 좋으니 그만 앉아 계시라는 말도 뿌리치고 변영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참 만에 변영감은 통나무를 가득 안고 나타났다. 나무를 던져넣자 화르르 불길이 거세게 피어올랐다. 변영감은 그녀 곁으로 와 앉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닥불 곁이라 추위가 풀렸는지 칭얼대던 아이는 살갗이 아프도록 퍼붓는 빛 속에서도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다. 이놈 이렇게 겨울비 맞고 괜찮을란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변영감의 손은 소나무 껍질처럼 울퉁불퉁 거칠고 투박했다. 가난한 농부로 농촌에서만 한평생을 살아온 변영감. 다른 사람들 즐겁게 놀라고 소리 없이 피곤한 몸을 움직여 나무를 구해오는 변영감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오락회는 밤새도록 계속됐다. 여전히 차가운 겨울비는 장대같이 퍼붓고 안개가 자욱하여 아침이 돼도 간신히 길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뿌옇게 드러난 길을 따라 피약골 군당 아지트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마침 아침 식사를 하느라 콩을 삶고 있었다. 새해 첫날이었다. 쌀이 떨어졌다고 다들 삶은 콩 한 줌씩을 아침밥으로 배식받았다. 군당 아지트라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면당에는 하나도 없던 여자도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한쪽 구석에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던 그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저만치 시아버지의 모습이 스쳐갔던 것이다. 아버님! 그녀는 포대기가 딸에 질질 끌리는 것도 모르고 허겁지겁 시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시동생이 형수 하고 외치며 뛰어왔다. 그녀가 막 시집 왔을 때 젖먹이였던 7살짜리 막내 시동생과 9살짜리 시동생 둘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달려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반가워 야단이었다. 그 사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통통하던 뺨이 움푹 패여 있었다. 언제나 정갈한 차림으로 점잖게 글을 읽던 시아버지도 구렛 나룻이 덥수룩하게 턱을 가리고 버선도 없는 맨발이었다. 불같은 성품에 당당했던 옛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녀의 치맛자락에 매달리던 시동생들은
오래간만에 보는 조카가 신기한지 아이를 빼앗아 안고 얼으며 장난을 쳐댔다. 어린 탓에 형수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형숭형숭하며 끔찍이도 따르던 귀엽고 사랑스런 시동생들, 며느리밖에 모르던 시아버지, 눈시울이 뜨거웠다. 아버님 그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겪어온 일이 꿈만 같은지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었다. 여기저기 댕겼제. 어른들은 집에 들어가셨고 너희 시어머니는 남원에 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도무지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야지. 너희들 데려오라고 저 난리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말이다. 너희들 얼굴이라도 볼까 하고 와봤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제발 순리대로 살라고 언성을 높이던 어른이었다. 시아버지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애가 많이 컸구나. 애까지 데리고 네가 제일 고생이구나. 고물고물 손장난을 하는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꼭 쥐고는 남편과 시동생 규동이는 어찌 되었냐고 물었다. 남편의 소식은 물론이거니와 서북 청년단에게 집에서 쫓겨난 후로 시동생 규동의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다. 아가, 애비는 죽어도 너는 꼭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해.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 같던 빗줄기가 어느 사이 한방눈으로 바뀌었다. 비에 젖은 땅이 금세 얼어붙으면서 쏟아지는 한방눈이 그대로 수북이 쌓여갔다. 눈을 맞으며 시아버지도 그녀도 도리에 걸터 앉은 채 말이 없었다. 형수, 우리 사흘이나 굶었소. 배고파 죽겠네. 밥 없는가? 이상하게 젖먹이 때부터 시어머니보다 그녀를 더 잘 따르던 시동생들이었다. 그래서 밭에 나간 시어머니에게 시동생 젖을 먹이러 가는 일은 항상 그녀의 몫이었다. 엄마의 젖을 먹다가도 그녀가 팔을 내밀면 젖도 마다하고 얼른 그녀의 품으로 기어오던 시동생이 맨발로 폭을 속을 뚫고 그녀를 찾아와 밥을 달라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그녀를 올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밥이 나올 데가 없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까 준 콩 한 줌이라도 남겨두는 건데. 그녀가 슬픈 눈으로 대답이 없자 7살짜리 시동생은 시무룩하게 기가 죽은 채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저녁이라고 또 콩 한 줌이 배급되었다. 그녀는 자기 몫의 콩을 시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둘 다 싫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형수 먹어요. 억지로 시동생들의 작은 손에 한 줌의 콩을 나눠주고 그녀는 뒤돌아서서 한참을 울었다. 허탈하게 앉아있던 시아버지의 눈가에도 굵은 눈물이 맺혔다. 아가,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네 건강이 말이 아니로구나. 속이 좀 안 좋은데 견딜만 합니다. 사실은 광해면당에서 찬물이 가득 찬 토굴에 들어앉아 며칠을 보낸 뒤로 날마다 핏똥을 물처럼 쏟아내는 그녀였다. 시아버지는 주섬주섬 조끼 호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 하나를 꺼내주었다. 어떻게 아픈지는 몰라도 안 먹는 것보다야 나을 것이다. 밤새 쉬지 않고 눈이 퍼부었다. 아침에는 피아골 전체가 새하얀 눈천지로 변해 있었다. 산을 삼켜버릴 듯 여전히 퍼붓는 눈 속을 헤치고 시아버지와 시동생들은 마을로 내려갔다. 내려갈란다. 내려가라는데 가야지 별 수 있냐? 조직원도 아닌 터에 연로한 시아버지가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둘이나 데리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이었다.
쫓겨다니더라도 마을에 있는 것이 사는 데는 더 나을 테였다. 가야지. 그녀는 아이가 썼던 털모자를 벗겨 귀가 빨갛게 얼어있는 7살짜리 시동생에게 씌워주었다. 도련님, 산에서 나 봤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누가 물어도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알았죠? 시동생 둘 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애라도 데려갔으면 좋겠다만.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당장 오갈 데도 없는 시아버지가 갓난아이를 데려간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산에 있어도 마을로 내려가도 아이에겐 어디나 지옥일 터. 그렇다면 어미 옆에 있는 편이 나으리라.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어린 시동생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휘청 위태롭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눈은 하염없이 내렸다. 눈에 파묻힌 산속을 해진 양말도 없이 맨발로 이리저리 헤매다 며칠 만에 마을에 들어선 그들은 곧장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앉아있을 기력도 없을 만큼 지친 이들을 붙잡아 놓고 어디에 갔다 왔는지 바른 대로 불라며 모진 고문을 시작했다. 철없는 7살짜리는 곤봉 앞에서 형수와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산에 갔다 왔소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지칠 대로 지친 시아버지도 산에 가서 며느리 얼굴 좀 보고 왔노라고 털어놨지만 9살짜리 시동생만은 죽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곤봉에 얻어터진 귀 한쪽이 절반이나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덜렁거리는데도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그를 달랬다. 아이아가 봤다고 그래라. 형수 봤다고 그래. 귓가에서 흘러내리는 핏물보다 더 진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는 소리쳤다. 아니요, 안 봤어라. 형수 안 봤다고라. 나는 산에도 안 갔어라. 9살짜리 소녀는 기어이 형수와의 약속을 지켜낸 것이다. 어린 시동생이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내느라 어떤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시간만 나면 시아버지와 시동생들이 힘없이 걸어 내려가던 골짜기를 쳐다보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시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며느리 얼굴 한번 보았다는 죄로 끝내 총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토록 그립던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시아버지는 재판도 없이 말뚝에 묶여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비슷한 이유로 끌려온 죄 없는 십수명의 사람들이 저승길에 동행했으니 천만다행 외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위안이라도 할 것인가. 물론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그녀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 속으로 희미해지던 시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자꾸만 뒤돌아보던 시동생들의 여윈 눈망울이 좀채 지워지지 않았다. 형수하고 다정하게 부르며 시동생들이 어디선가 장난기 서린 얼굴로 뛰어올 것 같았다. 그 골짜기로 웬 젊은 남자 셋이 올라오고 있었다. 쌍둥이처럼 세 사람 모두 껑충하고 호리호리한 몸짓에 목에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세찬 겨울바람에 휘달리는 빨간 스카프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중 한 사람은 얼마 전 그녀가 군당으로 올 때 비 내리는 밤에 오락회에서 송아지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흉내내던 조용식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가끔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선전부장 박귀성이었다. 등사기를 짊어지고 맨 왼쪽에 서 있는 남자만 낯이 설었다. 그들의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최후의 결전을 맞으러 가자 생사가 운명의 판가리다.
나아가자, 나아가 승리의 길로. 그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조용식과 박기성이 그녀에게 싱긋 눈웃음을 치며 지나갔다. 등사기를 짊어진 남자가 누구인지, 그가 나중에 그녀와 어떻게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채 두 사람의 짧은 첫 만남은 그렇게 스쳐갔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 남자의 활기찬 모습과 힘차게 휘날리던 빨간 스카프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등사기를 짊어진 남자는 바로 유혁운이었다. 그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최후의 시기가 지나고 절망에 빠져 새롭게 주어진 삶 앞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다시 만나 동지로, 연인으로, 부부로 살아갈 바로 그 유혁운이었다. 새 남자의 밝은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 힘을 찾았다. 그녀에게만 주어진 고통이 아니었다. 웃으며 노래하는 저들 모두의 가슴 속에도 그녀 못지않은 고통이 숨어 있을 것이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낳을 때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통증이 밀려왔었고 그만한 진통 끝에야 새 생명이 태어났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눈앞의 작은 고통 하나하나에 연연해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작은 고통이 두려워 주저앉아 있다가는 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법이었다. 군당 생활이 시작되었다. 군당 생활은 광의 면당에서보다 훨씬 수월했다. 우선 차가운 물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었고 면당보다 더 깊은 골짜기여서인지 토벌대들의 수색도 그쪽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면 여맹위원장이긴 했지만 비합법 상황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밥 짓는 일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충실하게 조직 생활을 해나갔다. 49년 3월 20일경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도 서서히 봄이 오고 있었다. 어떻게 보낼까 난감하기만 했던 겨울이 어느새 봄 기운에 쫓겨가고 있었다. 유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봄은 가장 즐거운 소식이었다. 여전히 폭설이 내리는 날도 있었지만 눈이 내려도 양지 쪽은 하루만 지나면 질퍽하게 녹았다. 그녀의 아이도 따스한 봄빛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잘 나오지 않는 젖을 두 손으로 다부지게 움켜쥐고 빨아대는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편하게 집에서 살던 때라면 최씨문중 종손이니 떠들썩한 돌잔치라도 치렀으련만 잔치는커녕 언젠지도 모르고 돌이 지났고 굶기를 다반사로 했던 아이였다. 그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작은 이빨이 돋으면서 칭얼거리기도 하고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까르륵 까르륵 숨이 넘어가도록 잘 웃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의 웃음을 봐도 암담할 뿐이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왔다. 과연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양진역에서 아이를 얻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었다. 군당책 박대수와 40대쯤 되어 보이는 웬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중앙당에서 오신 노동무요. 그녀는 아이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노동무라는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짤막한 키에 인자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매섭게 빛나는 눈 때문일까 범상치 않은 인물일 거라는 느낌을 주었다. 고생하오. 눈길을 거두다 문득 노동무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너덜너덜하게 다 해진 신발은 축축하게 젖어 있고 찢어진 운동화 틈 사이로 맨발이 내비쳤다. 그녀는 노동무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러 떠나간 뒤 자신의 짐을 뒤져보았다. 다행히 얼마 전에 누군가 버선을 해 신으라고 준 헝겊 조각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얼으면서 따뜻한 양지에 앉아 버선을 만들었다. 남편을 위해 집 텐마르쯤에서 따끈하게 내리쬐는 봄햇살을 맞으며 한가롭게 버선을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남편과 살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동지 한 사람 남편만큼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귀한 동지들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추슬러 업은 채 다 된 버선을 들고 노동무를 찾아갔다. 중앙에서 왔다는 노동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녀는 동지의 헐벗은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선생님. 그녀는 말없이 버선을 내밀었다. 노동무는 그녀가 내미는 버선을 받아들고 싱긋이 웃었다. 고맙소. 잘 신겠소. 그런데 내가 버선이 없는 줄을 어떻게 알았소? 노동무는 당장 그 자리에서 버선을 신어보았다. 발에 마침 맞았다. 어쩌면 이리 딱 맞게 만들었소. 이옥자 동무라고 했소? 이옥남의 가명, 이옥자. 눈썰미가 아주 좋구만요. 그녀의 눈썰미보다 노동무의 기억력이 더 비상했다. 단 한 번 인사를 나눴을 뿐이고 군당에만 100여 명이 넘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신기했다. 그 뒤로 몇 번 구례군당에 들른 노동무는 그녀를 보면 다가와 아이를 얼러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그녀를 격려하곤 했다. 이 노동무가 바로 그 유명한 남부구 총사령관 이현상이었다. 그녀는 얼마 후 남부군으로 소환되어 이현상의 측근으로 일하게 된다. 안타깝기만 한 날들이 자꾸 흘렀다. 아이 때문에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고작 소소한 일이나 거들면서 동지들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자신의 조건이 그녀는 못 견디게 안타까웠고 아이에게는 어미로서 젖 한번 제대로 못 먹이는 자신이 미안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뭔지는 몰라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차츰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그리고 그 불평등을 유지시키려는 독재 권력에서 연유한 것임을 깨달았다. 아이를 맡기러 간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대문 앞에서 돌려세우던 친척에게 느꼈던 불편한 감정의 찌꺼기도 그제야 버릴 수 있었다. 그 사람을 욕할 문제가 아니었다. 좌익의 아이를 맡았다가는 당장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착한 사람인들 목숨이 둘이 아닌 다음에야 아이를 맡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핏덩어리 아이까지 무참히 질밟는 것, 그게 바로 적들의 본질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단단하고 매서워졌다. 키가 작아 동생을 업으면 동생의 다리가 땅에 질질 끌리던 어린 시절 종이가 없어 검정 붓으로 벽이란 벽마다 잔뜩 글씨를 썼다가 두들겨 맞던 여자. 공부가 하고 싶어 일본으로 가려다 아버지에게 들켜 강제로 시집을 가야 했던 여자. 시집 가기 싫어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던 그 여자는 이제 자신의 삶을 갉아먹던 모든 족쇄를 끊고 당당한 인민의 전사로 우뚝 서가고 있었다.